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이어서 73페이지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제한능력자 파트에서는 이 논점도 거의 매년 출제되는 아주 주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제도가 왜 필요하냐?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이에 대해서는 민법 총칙에서 15조부터 17조에 걸쳐서 조문 3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보호제도가 왜 필요하냐? 자, 일단 최종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 해차에서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심화반에는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갑을 간의 토지 매매라는 법률회의가 있었다. 근데 갑이 그 당시에 제한능력자였습니다. 즉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단독으로 어떤 매매 등 재산행위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어렵게 매도하는 행위를 했다 그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라 일단은 유효합니다. 다만 확정적인 유효가 아니라 제한능력자의 행위란 이름으로 취소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는 유동적 상태의 유효다 그죠. 그때 취소되기 전에 전전양도가 되었습니다. 즉 현재 정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원하면 제한능력자 측에서 취소할 수 있죠. 취소는 제한능력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하면은 그때부터 아니라 뭐야? 처음부터 소급해서 가별간에 매면은 무효된다 그죠. 그러면 이런 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죠. 근데 이 같은 제한 능력을 한 취소는 누구에게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와 상대방 사이의 어떤 매매 등 재산법상의 법률회의가 사후에 제한 능력자의 행위로 취소되면 이런 자들은 사후적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한 능력자 제도는 잘못이 없는 상대방 또는 이런 자들 그죠. 즉 한마디로 거래 안전을 해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한 능력자를 최대한 보호를 하겠다. 이게 민법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던 신의척과 제한능력자 제도가 충돌하면 어떠한 제도가 우선한다? 제한능력자 제도가 우선한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만 할 수 없죠. 따라서 이자를 위한 또 다른 보호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15조부터 17조에 걸쳐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상대방 보호 필요성.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제한능력자 측만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은 당해 법률에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취소 여부는 전적으로 제한능력자 측에만 달려 있으므로 상대방은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죠. 다 상대방을 빨리 어떤 불리한 지로부터 해방시켜줄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기면은 이 어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민법 총칙의 어떤 말미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즉 취소하면 당해 법률회가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이유가 제한능력자의 행위, 그러면요 착오의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모두 뭐요?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네 가지 모든 경우에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권자가 가진 취소권을 영원히가 아니라 일정 기간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취소권에 단기 소멸 제도를 둡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 불문하고 추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 추인 제도를 둡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모두 뭐요? 취소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140조 이하에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관한 문제는 그때 봅니다. 근데 특히 민법은 취소 사유 중 뭐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요? 15조부터 17조에 걸쳐서 같은 일반적인 보호제도의 특별한 규정을 제한 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특별한 제한 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그 규정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15조부터 17조에 걸쳐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먼저 상대방 거리면서 어리다 그죠? 상대방 을에게는 최고거리라는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15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저 기초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최고라는 단어는 촉구, 독촉, 청구의 의미로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라는 용어는 법률 전문 용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법은 최종적으로 독일법입니다. 독일법을 일본에서 먼저 수입했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재차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문권이기 때문에 그 일본 법전에 실린 용어를 그대로 쓴다 그죠? 근데 최고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쓰고 있지 않는 법률 전문 용어로, 그래서 국어적으로 순학에서 15조에서는 이미 촉구라는 단어로 고쳐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머지 파트에서는 여전히 최고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최고라는 단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라는 단어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권이란, 자 다시 한번요.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에게는 취소할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자신들이 가지는 취소권을 포기하고 뭐요? 추인할 수가 있다 그죠. 따라서 추인은 취소권자가 자신이 가지는 취소권을 포기하고 뭐요? 취소치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추인합니다. 그러면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뭐요? 이제는 당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제한 능력자 행위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 뭐요? 원하면 취소할 수도 있고 원하면 추인할 수도 있다 그죠. 이 같은 취소 추인은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만. 따라서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해서 뭐요? 아직까지 상태가 확정이 안 됐죠. 취소 추인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빨리 뭐요? 양자를 결정해서 답을 달라. 제한 능력자 측에서 촉구한다고 하죠. 이와 같은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를 최고권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15조 1항.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이후에, 즉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자기는 법정 대리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즉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에게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효과입니다. 그때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하겠다, 추인하겠다, 답을 하면 문제가 없다 그죠. 그런데 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문장입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은 법에서 어떤 효과를 인정합니까? 그 법률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죠. 본다는 간주의 의미죠. 따라서 상대방의 최고권 행사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항. 제한 능력자가 아직까지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3항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미주국이요. 자, 법정 대리인은 두 명이다 그죠. 친권자도 있고 후견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권자는 자기 자식이 잘못되도록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민법은 친권자의 친권 행사에서는 원칙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권자는 뭐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취소 추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후견인은 친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 보호보다는 제한 능력자의 재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자와 달리 후견인의 권한 행사는
감독자를 둘 필요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제가 감정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볼게요. 67페이지로 돌아갈게요. 67페이지. 자, 67페이지 가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파트. 자, 박스 보내 보충요. 친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2번 후견입니다. 후견인이 제한 능력자에게 중요한 효과 있는 행위는 하고자 할 때 뭐예요? 단독으로 못한다 그죠. 따라서 이 자가 그날 남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를 감독할 감독인의 동의 등을 받고서 대리 또는 미성년자의 법률의 동의권 행사를 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 있는, 즉 제한 능력자에게 중요한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와 같은 행위 등을 할 때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감독인의 감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해달라고 그러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그거 보면은 950조, 즉 가족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 총칙의 문제는 아니다 그죠. 민법 총칙에서는 당연히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당연히 문제화될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만 일단 민법 총칙상으로는 기억하면 문제가 없다 했습니다. 저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74페이지 15조의 3항.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밑에다 후견인 적을게요. 따라서 후견인은 단독으로 추인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없다 그죠. 추인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면 사전에 감독인의 동의라는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어차피 단독으로 추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법에서 취소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의로 갈게요. 즉 최고권이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측에서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해서 뭐요? 취소할 것이냐, 추인할 것이냐의 뭐요? 결정을 촉구하는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를 최고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뭐요? 답이 있으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고 답이 없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 이 부분을 우리가 심화반에서 자동적으로 익힙니다. 즉 최고권은 법률 사실 중 준법률인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사 불문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성권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자, 이 부분은 법적 성질을 우리가 다음 심화반에서 해당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돌아오면 자동제이니까 크게 일단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상가로 2번을 갑니다. 행사요건. 그래서 상대방의 제한 능력자 측에서 최고권 행사를 뭐요? 구체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그죠? 적시해서 취소가 유리할 수도 있고 추인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그죠? 자, 볼게요. 상대방이 최고권을 행사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1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촉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15조를 어디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상대방이 최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에 상대방의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몰랐던 경우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 문구가 없다. 그죠? 따라서 최고권은 상대방이 악의자든 선의자든 불문하고 따라서 악의의 상대방도 그죠? 최고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옆 페이지 쌍가로 3번입니다. 최고권 행사의 상대방입니다. 최고권은 누구에게만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의 매매 등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끔 여기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매매 등의 법률행위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매매 등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죠. 그런 자가 단독으로 이와 같은 재산행위를 하면 아무리 제한 능력자가 재산이 많더라도 그 많은 재산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이 부족한 자의 재산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뭐요? 상대방의 최고권 행사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 측이 취소를 하는 게 유리하냐?
추인을 하는 게 유리하냐? 그때마다 다르겠죠, 그죠? 따라서 취소가 유리할지 추인이 유리할지는 자신들이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그에 따라서 유리한 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취소 추인을 판단해서 결정하려면 취소가 유리한지 추인이 유리한지를 구분해서 그에 따라서 유리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만 채굴 해야 된다고 하죠. 따라서 채굴은 추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만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자에게만. 따라서 쭉 진행합니다. 갑이 매매 당시에는 제한 능력자이며 현재 상대방이 채굴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갑이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갑이 이제는 능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갑에게는 누구는요? 법정 대리는 없어진다 그죠? 그때는 본인 갑에게 추인 여부를 채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갑이 여전히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때는 갑은 추인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법정 대리인에게 채굴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은 단독으로 추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친권자도 있고 단독으로 추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추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후견인도 있다 그죠. 그때 같이 단독으로 추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상대방의 채굴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으면 법에서 어떻게 해요? 추인이 있었던 걸로 간주한다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한 능력자 측이 상대방의 채권 행사에서 확답을 하지 않으면 법은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후견인은 단독으로 추인 여부를 결정을 못하죠. 감독하에 추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후견인이 그 기간 내에 감독인의 동의라는 이와 같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은 확답을 해오지 않으면 어차피 단독으로 추인 못하니까 취소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풀이 반등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호제도가 있으면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지문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항상 주의를 할 게 법정 대리인에게 상대방의 채권 행사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은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냐 후견인이냐 항상 먼저 사전에 염두에 두고 그때 법정 대리인 후견이라면 이자가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취소로 간주한다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상글 3번. 능력자에게만 채굴할 수 있다고 하죠. 즉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는 거자에게, 여전히 제한 능력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에게 채굴해야 된다. 따라서부터 체크할게요. 따라서 갑이 여전히 제한 능력자입니다. 거자에게 상대방이 채굴을 해봐야 이거는 채굴로서는 무효입니다. 항상 갑이 능력자가 되었는지 아직까지 여전히 제한 능력자인지도 항상 사령 문제가 뜬다면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효과로 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상대방의 채굴에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확답을 합니다. 취소하겠다, 추인하겠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2번이요. 상대방 측에서 촉구를 했다고죠. 추인 여부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답이 없습니다. 그때 원칙, 능력을 회복한 본인 또는 단독으로 추인 여부를 결정하시는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A요.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후견이다. 그죠? 자, 근데 오탈자 났습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 67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운데 후견인이 제한 능력자의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행위 등을 하려면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감독인의 동의 등을 받아야 된다. 그죠?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 같은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 예외, 즉 후견인이 친족회가 아니죠. 친족회는 종래 제도고 지금은 감독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요한 행위는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기간 내에 이와 같은 감독인의 동의라는 특별한 절차를 밟은 확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는
어차피 단독으로 추인 못하니까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친족해를 뭐요? 감독인으로 우리가 수정을 할게요. 감독인. 오탈자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으로 갑니다. 자, 지금까지 상대방의 채권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철회권과 거절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한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즉, 상대방에게 철회권과 거절권이 동시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철회권 아니면 뭐야? 거절권 중에 하나만 상대방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철회권이란 권리는 제한 능력자와 상대방 사이에 매매 등 계약이 있었을 때 상대방에 인정되는 권리이고,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가 있었을 때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와 상대방 사이에 매매 등 계약이 있었다면 뭐예요? 상대방에게는 채권과 철회권이 주어지고,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가 있었다면 뭐예요? 채권과 거절권이 주어집니다. 즉 현실적으로 상대방은 채권과 뭐예요? 철회권, 채권과 거절권 등의 권리, 즉 철회권과 거절권이 동시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있었느냐, 단독 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는 철회권 또는 거절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문제풀이반에서 어떻게 쏘기는지 볼게요. 그때 우리가 문제풀이반에서 한번 쏘면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문제는 현장에서는 안 틀릴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모의고사 등에서 여러분들이 쏘기면 틀립니다. 자, 철회권은 모든 상대방이 아니라 계약이 있었던 경우에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권리를 따로 인정하느냐? 상대방이 채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뭐요? 제한 능력자 각각 상대방 을사의 매매 등의 법률행위의 운명은 여전히 누가요? 제한 능력자 측에 달렸다 그죠? 즉 제한 능력자 측이 원하면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채권을 행사했을 때 확답에서 뭐요? 법이 정하는 효과만 발생할 뿐 상대방 측에서 적극적으로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다 귀찮다는 겁니다. 상대방 측에서 적극적으로 뭐요? 제한 능력자와의 법률 행위를 상대방 측에서 부정해서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철회권과 거절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 인정됩니다. 자, 조문을 볼게요. 16조 1항.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즉 계약에 있었을 때, 계약이 있을 때 상대방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체크할게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먼저 추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보호된다 그죠? 따라서 철회권과 추인권을 누가 먼저 행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제한 능력자와의 계약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즉 제한 능력자 측에서 먼저 추인하면 상대방의 철회권은 생길 수 없고, 상대방 측에서 먼저 처리하면 뭐요? 제한 능력자 측은 더 이상 추인을 못합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의 거사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따라서 철회권은 뭐요? 모든 상대방이 아니라 계약 당시에 뭐요? 상대방이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몰랐던 경우만 그죠? 그래서 철회권은 선의자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즉 왜 선의자에게만 이와 같은 철회권을 인정하느냐?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당시에 상대방이 이미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자신이 불리한 이체 노임을 알고도 이를 감수했죠. 감수하고서 그 같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철회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철회권은 모든 상대방이 아니라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그 다음 2항요.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초인이 있을 때까지, 시간적 한계는 똑같죠. 초인이 있으면 더 이상 거절을 못합니다. 여하튼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 초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거절권과 관련해서는 철회권과 달리 뭐요? 선의자만 거절할 수 있다. 여하튼 제한 문구가 없다 그죠? 따라서 거절권은 악의의 상대방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채권권, 철회권, 거절권 세 가지가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 세 가지 권리 중 선의의 상대방에만 인정되는 권리는 뭐예요?
철회권이다. 그죠? 나머지 채고권과 거절권은 선의자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항요. 제1항의 철회라 제2항의 거절의 사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앞에서 채고권은 누구에게만 초인 여부를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 같은 능력자에게만 채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회 거절권 행사의 상대방 16조 3항에서 그죠. 즉 철회와 거절은 누가요? 상대방이 다 귀찮죠. 그죠? 각가의 법률 행위를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는 없던 거로 처리하겠다. 그죠? 계약을. 제한 능력자의 단독 계약은 상대방이 그 효과를 받는 것을 거절하겠다. 즉 상대방이 철회 거절을 결정해서 자신이 결정한 의사는 제한 능력자 측에다가 사후적으로 통보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권 행사와 달리 철회권은 거절권은 상대방이 결정해서 그 결과를 통보만 하기 때문에 최고권 행사와 달리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제한 능력자에게도 철회 거절을 할 수가 있다. 그 차이점 아시겠죠? 즉 최고권의 행사는 상대방은 초인 여부로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 그 결론을 촉구하고 있죠. 근데 그 결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서 초인 내지 취소 여부로 유리항서를 선택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죠. 그 결정하려면 그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는 이 같은 초인 여부를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만 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회 거절은 상대방이 스스로 없던 것으로 처리하겠다. 그죠? 거절하겠다. 의사를 결정해서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한 의사를 사후적으로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철회 거절권 행사는 최고권과 달리 제한 능력자에게도 철회 거절권을 유효하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갑니다. 쌍거리 1번요. 철회권. 제한 능력자와 매정 계약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초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원하면 철회할 수 있다. 근데 이와 같은 철회권은 최고권, 거절권과 달리 선의자에게만.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철회권은 최고와 달리 제한 능력자에게도 유효하게 철회사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절권요.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측에서 초인하기 전까지 거절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거절의 의사표시도 최고권과 달리 제한 능력자에도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거절의 의사표시는 철회와 달리 악의의 상대방도 거절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깁니다. 효과. 그래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제한 능력자와의 계약을 철회하거나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한 거절권 행사하면 더 이상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로 확정이 되버린다. 그죠? 무효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한 능력자 측에서도 취소 추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3자의 어떤 권리의 어떤 차이점을 도표로서 비교를 해뒀습니다. 자, 마지막 논점입니다. 17조. 제한 능력자 측의 취소권의 배제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우리 법은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의 재산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한 능력자를 최대한 보호를 하겠다. 이게 민법의 결단이다. 그죠? 자, 근데 그 보호 정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즉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중에 한 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속입니까? 자신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능력자인 것으로 속입니다. 이런 제한 능력자까지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때는 갑이 실질적으로 제한 능력자일지라도 이자의 보호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제한 능력자일지라도 제한 능력자가 가진 취소권을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박탈해버립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와 상대방에게는 제한 능력을 이루는 취소할 수 없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7조 1항.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때는 뭐예요? 행위자가 제한 능력자일지라도 그 행위를 취소 못합니다. 제한 능력을 취소 못해요. 그 다음 2약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밑줄 볼게요. 책을 우리 시험에 계속 묻고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중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단독으로는 유한행위는 할 수 없지만 법정대리나 동의가 있으면 스스로 유한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동의가 없었다 그죠. 근데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인 경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자, 취지요. 아무리 제한 능력자 보호가 민법의 결단이지만 이와 같이 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제한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뭐요? 능력자로 속여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제한 능력자 또는 뭐요? 법정대리에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는 걸로 속여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까지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죠. 이와 같은 속아서 이와 같은 제한 능력자하고 매매 등 법률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은 우리가 나중에 봅니다. 사기 등을 이유로 뭐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있고 손해가 있으면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상대방에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뭐요? 아무리 제한 능력자일지라도 이와 같이 자신을 능력자 등으로 속이는 제한 능력자는 보호를 하지 않겠다가 민법의 결단.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제한 능력자지만 이와 같이 상대방을 속이는 제한 능력자는 취소권을 박탈합니다. 법에서. 그래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의 행위란 이유로는 취소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하지 않는 한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는 유효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자, 요건 동그라미 보면요.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신을 능력자로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보세요.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속이든지 자신이 피성년 후견이 또는 뭐요? 피한정 후견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자로 속이는 경우 취소 못합니다. 두 번째,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동의가 있는 걸로 속인 경우는 취소를 못합니다. 자, 주의할 것은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피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 등과 달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그 자의 스스로의 법률에는 취소할 수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동의가 있더라도 이자는 동의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즉 동의가 있더라도 이자에게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이더라도 이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요?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가 있는 걸로 속이더라도 실제로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이 질문됐어요. 자, 그러면 골라볼게요.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 자신을 능력자로 속인 경우 자신의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였다고 하죠. 속인 경우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모두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떴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1번. 피성년 후견인이 자신은 뭐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속입니까? 자신은 피성년 후견인이 아닌 능력자로 속였다고 하죠. 그때는 자신의 행위를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답니다. 이 경우는 뭐요? 17조 1항이에요. 17조 1항. 제한 능력자는 3명이죠.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속이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자신을 능력자로 속였다고 하죠. 그럼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능력자로 속아서 행위를 했죠. 그때는 취소 못합니다. 그런데 2번요. 피성년 후견인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속였습니까? 자신을 능력자로 속인 바는 없다고 하죠. 내가 피성년 후견인인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걸로 속였습니다. 근데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동의가 있는 걸로 속이더라도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죠. 동의가 있으면 스스로 유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고 피한정 후견인밖에 없죠 그죠. 피성년 후견은 실질적으로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가 있는 걸로 속이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17조 2항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차이점을 구분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열심히 제한 능력자가 자신을 능력자 등으로 속였다 그죠. 근데 열심히 속이는데 상대방이 속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죠. 속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속아서 뭐요? 미성년자하고 법률행위를 해야 됩니다. 속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한 바 없으면 의미가 없죠. 자, 끝났습니다. 옆 페이지에 보충 사술의 정도를 보세요. 자, 문제는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미성년자일지라도 자신에게를 취소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속여야만 17조의 요건이 충족되어서 취소권이 박탈이 되느냐는 겁니다. 자, 결론. 우리는 판례의 입장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학설은 판례의 입장을 우리가 기억하기엔 상대 개념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속여야 되느냐. 사기꾼들은 머리가 치밀하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속이죠. 서류 등을 정교하게 이조해서 정인 등을 조작해서 그죠. 이와 같은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만 17조의 속임수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뭐야? 좀 허술하게 속이죠. 따라서 말로써 그냥 단순히 군대 갔다 왔다 성년자다 사장이다 이같이 소극적으로 속이는 것도 17조의 속임수에 해당하느냐. 학자들은 뭐야? 이같이 적극적으로 동의성을 위조하는 적극적인 속임수뿐만 아니라 뭐야? 단순한 침묵, 보자기, 말로서 군대 갔다 왔다 사장이다 성년자다 이 같은 소극적인 속임수도 17조의 속임수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견해를 취합니다. 근데 판례는 제한 능력자에게 유리한 견해, 즉 이와 같이 뭐요? 허술하게 말로서 군대 갔다 왔다 사장이다등 같은 소극적인 속임수는 17조의 요건을 충족을 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어떤 생년월일 등을 조작한다든지 동의서를 위조하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속임수만이 17조의 요건을 충족해서 그런 경우만 취소권이 박탈이 될 뿐 나머지 말로써 속이는 뭐야? 군대 갔다 왔다 성년자다. 이런 같은 경우는 17조의 속임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제한 능력자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합니다. 자, 효과 갈게요.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제한 능력자의 행위일지라도 뭐요? 제한 능력자 측에게 인정되는 취소권을 법이 박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 법정 대리 누구도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밑에 문제는 2번 기본 이론반에서는 안 됩니다. 다 심화반에서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합니다. 자, 78페이지로 옵니다. 자, 주소에 관한 논점요. 자, 주소 파트에 관한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조문이상 그 이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소에 관한 문제는 최근에 뭐요? 우리가 엄청난 해수까지 한 5년 이상이 됐습니다. 출제가 되지 않다가 올해 23회차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24회차 문제 이후로 당분간은 뭐요? 단일 문제로는 출제가 되지 아니할 겁니다. 자, 하여튼 주소가 출제가 된다면 뭐요? 우리에겐 유리합니다. 조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즉, 주소라면은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때 사람과 장소와의 사이 뭐요? 그 밀접성 정도에 따라서 주소지도 있고 뭐요? 거소지도 있고 현재지도 있습니다. 현재지.
사람과 장소의 관계 중 가장 그 사람의 생활의 중심되는 장소를 주소지라고 그보다 밀접성 정도가 약간 떨어진 장소, 일시적으로 머무는, 일시적으로 계속해 머무는 장소, 주소지보다 그 밀접성이 약간 떨어지는 장소를 거소지라고, 가장 밀접성이 떨어진 장소를 현재지, 즉 현재 내가 여행 가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호텔방 등을 현재지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볼게요. 18조부터 21조에 걸쳐서 조문을 둡니다. 자, 18조이랑 생활에 근거되는 곳, 즉 생활에 근거되는 장소를 주소로 합니다. 이양 주소는 한 곳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곳 둘 수 있다.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 18조 19조 간주 규정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알인데 주소를 알 수 없다. 거자에서는 거자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다. 그죠? 본다 체크할게요. 다 간주 규정입니다. 그 다음 거소 20조 외국인은 주소지가 자기 나라에 있겠죠. 그때 주소가 필요하다. 그죠? 그때는 국내에 있는 거자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간주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가주소요. 가주소는 임시 가짜를 씁니다. 그래서 임시 주소로 읽어야 되고요. 가짜 주소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자,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체크할게요. 그 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주소로 한다. 따라서 가주소가 당사자의 의사로 적혀지면 그 행위에 관해서는 가주소가 주소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자 2번을 보세요. 그래서 주소를 정함에서 어떤 표준에 따라서 주소를 정하느냐. 우리 보면 형식적으로 조상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것을 주소로 하는 형식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의 중심되는 장소를 주소란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소는 동시에 여러 곳 이상 둘 수 있다. 그죠?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소를 정하면서 의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만약에 일정한 장소를 나의 주소지로 삼고자 하는 의사를 요한다면 갓난애기라든지 정신병자 등은 주소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주소는 그 장소가 그 사람의 생활에 중심되는 장소라는 어떤 객관적 관계만으로 주소가 됩니다. 따라서 의사주의가 아니라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자 3번. 그 주소에 따른 법상효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부재와 실적의 표준지가 되고 변제 장소, 상속의 개시 등의 법률효과의 기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장소와의 밀접성 정도에 따라서 주소, 거소, 현재지가 있다. 그죠? 따라서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주소, 거소, 현재지로 나누는 기준은 그 장소와 그 사람의 생활의 밀접성 정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객관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가장 밀접성이 높은 장소를 그 사람의 주소지라고, 그 장소보다 밀접성이 약간 떨어지는 장소를 거소지, 가장 밀접성이 떨어진 일시적으로 머무는, 여행 가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호텔방 등을 현재지라 합니다. 그래서 주소, 거소, 현재지 개념은 장소와 생활의 밀접성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 객관적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시골 학생이 서울에서 유학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는 서울과 시골이 어느 것이 주소지가 되고 거소지가 되느냐? 어디입니까? 당연히 시골이 주소지가 되고 서울이 거소지가 되겠죠. 즉 서울은 학기 중에만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머무는 장소다. 그죠? 예, 거소지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거소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자의 거소를 주소로 간주합니다. 자, 근데 이 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학생의 경우는 주소지하고 거소지가 어떻게 돼요? 서울이 주소지가 된다. 그죠? 생활의 실질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는 생활의 실질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주소, 거소, 현재지는 장소와 그 사람의 생활의 밀접성 정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객관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가주소란 개념은 뭐예요? 생활의 실질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편의에 따라서 특정 거래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서 주소로서의 기능을 부여한 장소를 가주소. 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가주소가 정해지면 그 행위에 관해서는 가주소가 주소로 간주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문을 가지셨다면 467조를 펴보세요. 467조. 자, 혹시 여러분들이 조문을 따로 어떤 자료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풉니다. 자료를 나갑니다. 그 이상의 어떤 자료 등을 필요로 한 분들은 미리 학습 계획서, 진도 계획 페이지가 제 메일을 적어드렸죠. 그 메일로 요청하시면 필요한 자료를 그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약속드렸습니다. 그 자료 중에는 조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그 조문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467조를 펴게 되면은 변제의 장소와 그래서 2항 전화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위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지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채권자인 갑이 뭐야? 어디에 살고 있느냐?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 그때 채무자는 변제를 어디에서 그죠? 보니까 채권 1억 원을 가방에 담아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합니다. 현실감이 떨어진다 그죠? 왜요? 우리 민법은 언제요? 5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다 계좌이체를 하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변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정 작업 중에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민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법의 기초법에 해당하므로 만들기도 힘들고 뭐요? 개정도 힘들다 그러죠. 민법이 개정되면 그에 관계된 국내 모든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날로부터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민법상으로 그게 원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뭐요? 가벌의 합의로 변제 장소로 뭐요? 대전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주소로서의 기능이 부여된 이와 같은 장소로 뭐요? 가주소랍니다. 그래서 가주소는 객관적 개념이 아니라 당사의 의사에 따라서 뭐요? 당사의 편의에 따라서 생긴 주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주소가 정해졌다면 이와 같은 변제라는 행위에서 뭐요? 그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가주소가 주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행위에 한해서만.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바로 답이 떴죠. 그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번.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을 주소로 본다. 그죠? 간주 규정이죠. 맞습니다. 다 간주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3번.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가서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맞죠? 즉, 가주소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정해지는 주관적인 제도입니다. 그 다음 4번.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5번. 국내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그자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그죠? 주소로 간주합니다. 20조. 자, 지금까지 주소에 관한 논점까지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이린 파트의 마지막 주제인 부재와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